자, 201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 2. 인문계열 2. 이게 사회과학 계열 문제야. 근데 사실 얘네들은 문제가 세 가지로 나누지. 인문계열, 사회계열, 그리고 이제 경제 쪽, 아니 경영경제네. 그렇지. 성경 쪽, 경영계열 쪽, 글로벌 경영계열. 근데 그것은 문제 유형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1, 2, 3 아무거나 갖고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문제 1번. 재심은 1에서 5는 정의와 관련된 견해를 갖고 있다. 정의. 저스티스하고 관련된 견해를 갖고 있다. 이 재심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한 후 각각 그 핵심 논지를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각각의 핵심 논지이기 때문에 그냥 한 입장의 논지만 서술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각 입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라? 다 분리해서 지시문별로 다 각각 요약을 해줘라. 논지를.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누니까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나눠서 이제 접근을 합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 A 입장, B 입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일단은 구성은 이렇게 될 거야. 제시문 1. 정의관념의 핵심을 이루는 형평성.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은 정의관념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평성이죠. 형평성의 영어가 뭐니? 이퀄리티지. 이퀄리티. 평등하고 관련되는 거야. 원래 정의도 평등하고 관련된 개념이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유하고 평등이라는 것을 대등한 지위에서 보지만 조금 달라요. 자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고 있는 어떤 뭘 할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평등은 그 자유를 분배하는 것하고 관련돼. 자, 근데 다소 복잡하고 도전적인 개념이지만 통상 합당한 자기의 몫을 갖는 것 또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준다는 응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자, 이 형평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응보예요, 응보. 리트리뷰티브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응보적 정의라고 말하는 거지. 이거의 뜻은 뭐라고? 합당한 자기 몫. 합당한 자기.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어? 마땅히 받아야 할 몫. 마땅히 받아야 할 몫. 원래 저스티스 정의라는 게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고전적으로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가 정의야. 근데 정의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합의 생활과 윤리 그 문제도 봤지만은 정의하고 관련돼서 이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는 거 맞지? 각자의 몫. 근데 각자의 몫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거야. 이해돼? 아까 그 생활과 윤리 문제 갖고 한번 봐봐. 거기서 보면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이건 자의적인 것이든 뭐든 상관없이 나의 재능이든 그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런 것이든 그런 것들도 그냥 당연히 자기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적 관점에서 보는 노직의 입장에서 각자의 몫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이야. 롤스 같은 경우는 그것은 부당한 네 몫이 진짜 네 몫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각자의 몫이 아니라고 얘기해. 선생님이가 그 롤제 얘기는 좀 더 다시 해줄게요. 이 각자의 몫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정관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형평성이라고 얘기한 거, 이 형평성이라고 얘기한 것은 합당한 자기 몫이고, 그럼 너 몫으로 합당한 게 뭐냐? 네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 그것을 이제 응보라고 불러. 응보. 마땅히 갚는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설명을 좀 더 봅시다. 적절한 응보란 관련된 구성원에게 어떤 행위나 상황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과 처벌을 상응해서. 그래서 합당한 자기 몫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행위에 상응하는 보상. 잘했으면 상을 받는 거고, 또는 잘못했으면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보상이나 처벌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응보적 정의라고 불러. 이건 칸트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자본주의에서의 적절한 보상은 재능과 결단력, 개인적 투자, 리스크보다 고된 노동, 그리고 실적과 관계된다.
한편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다하지 못하는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할 때 또는 사기에 가담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사전에 계약한 협약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그들은 사실상 타인을 착취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게 동등한 보상을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뭐예요 이거? 자기가 기여한 바에 따라서 받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고대 문제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업적, 공적에 따라서 그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성균관대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보면 기여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음보예요, 음보. 그런데 이 음보라고 하는 거 형평성, 형평하다, 평등하게 대우를 한다 라고 하는 것의 뜻은 뭐냐?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주는 거야. 그 자신이 행위한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그게 상응해서 받는 거죠. 이해되니? 자, 지지민이 효율성의 가치는 윤리책의 한 구성 요소이지만 반드시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시문 1을 보자. 효율성의 가치는 윤리책의 한 구성 요소이지만 반드시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법원은 효율성 이외의 다른 사회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자, 효율성 이외의 것을, 효율성 이외의 가치에 대해서는 증대시킬 능력이 없대요. 뭐가? 이제 법원에요. 자, 법의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는 효율성 개념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법의 해석에서 정의는 뭐 한다? 효율성에 기반한다. 이 얘기죠. 이제 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법의 이념은 뭐야? 법의 이념이 정의지. 그지? 그러니까 법이 추구하는 정의는 효율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는 효율성 개념에 기반을 둔 것이며 이는 법을 지배하는 가치임에 분명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현실에서 불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그것은 재판도 없이 유죄로 간주되거나 정당한 보상도 없이 사유재산을 수용당하는 경우, 또는 부주의한 운전자가 손해를 끼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이게 다 불의합니다. 그런데 법이 이러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볼 때 불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 자원이 어떻게 되니까? 낭비되니까.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불의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악이다 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죠. 낭비는 효율성 관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원이 희소한 세계에서 자원의 낭비는 부도덕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별로 어렵지 않지 이거. 그지? 효율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제시문 3번. 제시문 3번 봅시다. 평등한 기회란 가능하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동등하게 자유로워야 한다. 자, 평등한 기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삶의 계획을, 자신이 인생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그지? 그것을, 삶의 계획을 뭐 하는 것으로부터?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동등하게 자유롭게 만드는, 이게 평등한 기회다. 자, 물론 이는 각자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자, 요거 뭐냐면 자유를 이제 평등하게 보장을 하되, 그런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위해의 원리, J.S. 밀이 자유론에서 주장했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다른 말로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그 사람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위해의 원리하고 이제 관련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도 침해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방종이지, 방종. 이제 그걸 우리가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 같은 기회의 균등에 위배되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평등한 기회라고 하는 거 다시 얘기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기회의 균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회의 균등.
자, 고용주나 지주가 사람을 인종, 성, 나이에 따라 차별한다면 그것은 명백히 기회균등을 위반하는 행위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시설도 좋고 실력 있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다니고 어떤 아이들은 이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학교에 다닌다면 기회가 불균등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차가 없어서 집 근처 구멍가게에서 물건값을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거나 융자 받을 때 자신의 차종, 성 혹은 거주 지역 때문에 비싼 이자를 내야 한다면 이때 기회는 균등하지 않다. 자, 이 평등한 기회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형식적인 기회균등을 좀 더 넘어서 있지. 그치? 형식적인 우리가 이 기회균등이라고 그럴 때 이제 롤스가 지적하는 게 그건데, 평등한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어떻다?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데에서 좀 달라. 그치?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롭지만은 교육받을 수가 있죠. 자기도 학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그 가난한 사람들도 사업체를 꾸려서 무언가를 할 수 있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학원에 다니지 못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꼭 학원 다녀야지 좋은 학교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이제 기회균등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시문 4.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시민으로서 행복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로부터 마땅한 동등한 권리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행복에 대한 뭡니까? 행복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얘기하고 있네. 행복에 대한 동등한 권리. 국가로부터 마땅히 동등한 관심과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종종 형식적인 정치적 권리 평등을 실현하는 차원을 넘어 삶의 조건의 문제까지 포괄한다. 자, 얘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형식적인 평등을 넘어선다고 그랬죠.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그래서 뭐까지? 삶의 조건까지도 관련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삶의 조건까지. 무슨 얘기야? 삶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나.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 재화를 소유한다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권리 행사에 필수적인 만큼 적절한 교육을 받고 빈곤에 의해 결정적으로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생활 수준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한의 기본적 재화. 기본적 재화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분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결국 한 사회 내에서 자원 배분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지는데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정책. 자, 뭡니까? 성공의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정책. 지금 얘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뭐야? 근데 이게 딱 학자가 누구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아.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얘가 지금 평등한 기회 얘기하고 있죠. 평등한 기회이기는 한데 뭐냐? 삶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 말로는 기회균등 얘기했지만 아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싸게 물건을 주고 사야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럼 불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 어떤 애들은 시설 좋고 실력 있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학교에 다녀요. 어떤 애들은 그렇지 못한 학교에 다니고. 이거 뭐하고 관련되겠어? 딱 보니까 형식적인 기회평등 얘도 넘어서는 거야 사실은. 형식적으로 야 너도 시설 좋은 학교 다니지? 이러는 말이야. 그치? 얘도 실질적인 평등하고 관련이 되는 거야 사실은. 얘는 어때요? 얘도 실질적인 평등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얘도. 근데 어떻게? 성공의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준다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고 능력은 똑같은데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삶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을 주면 돼. 그러니까 요거를 놓고 보면은 복지 이념하고 맞닿아 있거든? 근데 또 요걸 놓고 보면은 이것은 롤즈 같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왜 이게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롤즈는 너네도 생활과 윤리 시간에는 롤즈를 아마 복지국가 얘기하는 거랑 맞닿아서 배우나? 그치?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냐?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확인 안 해봤지? EBS 교재에 그렇게 나오니? 지금 따로 이렇게 연관 안 나오지? 네. 롤스는 원칙적으로는 복지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유주의거든? 물론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서 자유주의하고 자유지상주의가 나뉘어 있지만 노직은 분명하게 반대를 해. 근데 그리고 롤스의 입장으로는 이 미국에서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입장들은 사실은 복지국가를 다 반대해. 롤스도 싫어해. 이제 그게 사실상의 문제인 거야. 근데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걸 마치 이제 그런데 롤스의 차등의 원칙이나 이런 거 실현할 때 어떻게 하냐 할 때 생각해보면 이제 복지처럼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복지라고 애들이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실은 복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야, 롤스는. 근데 여기에서 볼 때 최소한의 기본적 재화를 분배하는 것은 복지하고 관련이 되고 성공의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롤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좀 섞어놓은 것 같아. 근데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롤즈보다는 복지국가의 이름이 더 맞습니다. 예. 이해돼 무슨 말인가? 롤스는 원래 복지국가에 반대를 합니다. 자유주의자로서. 자, 어쨌든 지금 이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볼 때는 지금 형평성, 그리고 이것은 기회균등, 그리고 여기서는 행복에 대한 공정한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제시문 5를 봅시다. 5는 이제 핸드판사에게 대부분의 사고는 과실이라고 하는 법의 항목에 해당된다. 사고의 발생 확률과 예방에 드는 비용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1947년 러니드 핸드판사는 명철한 분석을 법률에 적용시켰다. 핸드판사의 과실 구분 방법. 핸드판사의 과실 구분, 지금 이제 방법이 있죠. 이게 뭘까? 상해를 입을 확률을 P, 상해로 인한 총 피해액을 L, 예방에 드는 비용을 C라고 하자. 총 피해액의 기대값이 예방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즉, 총 피해액의 뭐가? 기대값이. 기대값이면 뭐예요? 피해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그때 이제 피해 금액 이렇게 되겠지. 상해를 입을 확률 P, 상해로 인한 총 피해 이렇게지. 그 기대값을 구한 거야. 요거하고 뭘 비교한다? 예방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하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예방하는데 10,000원밖에 안 드는데 피해액이 20,000원이야. 피해액의 기대값이. 그러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럴 때 안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면 과실이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피해액의 기대값이 8,000원인데 예방비용이 10,000원밖에 안 들어. 그러면은 예방비용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예방을 안 하고 그냥 피해를 물어주면 되는 거지. 이럴 때는 과실이라고 안 본다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상해로 인한 총 피해액을 L, 예방에 드는 비용을 C라고 할 때 이제 피해액의 기대값이 예방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경우, 즉 P 곱하기 L이 C보다 큰 경우에만 과실을 인정한다. 이럴 때만 이제 과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는 공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만 안전설비에 투자하도록 법원이 유도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원하는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그 위험 부담이 어떤 때는 지나치게 높고 어떤 때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핸드의 공식은 참으로 유용하다. 핸드 이후 지금까지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꾸준히 이 공식을 개량해 왔지만 원래 공식이 있던 경제학적 문체는 계승되었다. 됐어요? 이해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분류가 되겠어요? 분류를 하면은 제심은 1하고 제심은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3하고 그 다음에 4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얘네들은 어떤 입장? 형평성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제심은 2하고 5가 어떤 입장? 효율성의 입장이지. 그지? 그러니까 제시문 1에서는 어떤 거 얘기하면 돼요? 응보에 따른 형평성.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회균등에서의 형평성. 그리고 제시문 4에서는 행복에 대한 동등한 관심에서의 행복에 대한 동등한 관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최저 생계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법원에서는 여기 판결에서 이 효율성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사법적으로 법의 해석에서 정의를 뭐다? 정의는 효율성이다. 정의는 효율성이라고 보고 이것은 어떻게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어떻게 한다? 얘는 이제 방지한다는 거죠. 재신문 5도 뭡니까? 이것도 이제 법원 판결인 거죠. 과실. 과실을 어떻게? 한계 편익하고 한계 편익과 뭘 따져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따져서 어떻게? 편익이 클 때만 예방 비용보다 편익이 클 때만 이제 과실을 인정하는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걸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쓴다면 어떻게 될까? 정의하고 관련해서 형평성을 정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1, 3, 4와 그리고 효율성을 정의의 기초로 보고 있는 1, 2, 5로 분류된다 라고 여기다가 써놓고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분류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제시문의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선생님이 일단 분류하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팁을 준다면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제시문들의 관계를 따져봐라. 제시문의 관계. 얘는 봐봐. 음고인데 여기에서 어떤 원칙이 들어가냐면 기여의 원칙이 들어가 있어. 또는 이제 공적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지. 공적의 원리. 이렇게 돼 있어. 음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마땅히 자기가 가져가는 것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여의 원칙이나 공적의 원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기회평등을 가정하고 있어. 그지? 이해돼? 형식적으로 똑같아. 너에게도 기회가 똑같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기회를 활용해서 네가 얻은 걸 네가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기회균등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 기회균등이 이제 실질적 기회균등까지도 기회평등 실질적인 기회균등까지도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 여기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관계로 되고 있어요? 여기서 실질적인 것을 최소한의 기본적 재화로 삶의 조건을 이제 보장해 주는 데까지 직접 나아가는 복지까지 나아가는 거야. 점점 어떻습니까? 평등이 훨씬 더 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돼? 여기서는 어때요? 얘는 효율성, 사회적 자원의 낭비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그 낭비를 방지한다고 하는 이런 효율성의 개념이 정의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정의에 입각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죠. 추상적이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과실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지. 얘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례에다가 적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상위고 얘가 하위이기 때문에 요 제시문을 먼저 쓰고 요 제시문을 쓰는 순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논리적 연결까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됐어?